사람의 복부 비만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돼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이처럼 동물의 유전적 배경을 연구해서 우리 토종 가축 자원을 세계적인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책과 이경태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흥미로운데요. 사람의 복부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돼지에게도 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먹으면 돼지 이렇게 놀리던 게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앞서 연구에서 등지방 두께가 두꺼운 한국 재래돼지와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가 얇은 랜드레이스 품종을 교배해서 그 자손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돼지 6번 염색체의 특정 부분이 지방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이를 질병관리본부 한국인 집단 8,842명의 비만도 분석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그 결과 FAM73A, NEG1, TTLL7 이렇게 3개 유전자가 인간은 물론 돼지의 지방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즉 돼지 지방 관련 영역에서 사람 비만 관련 유전자와 동일한 3개 유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신경세포계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로 지방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람과 생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돼지에서 3개 유전자가 공통으로 지방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인간의 비만 연구에도 쓰이고 또 돼지의 육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가고 재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연구진과 함께 돼지 유전자를 분석한 지도를 완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는 어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나요? 그 돼지 유전체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돼지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1,300개가 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는 개가 1,100개가 있는데 이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사람이 400개 정도니까요. 네네. 이것이 돼지가 이제 개보다 후각이 발달했다는 직접적 증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적어도 돼지가 후각과 관련해서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가 큰 이유가 또 따로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재미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미각과 관련해서는 짠맛과 관련된 유전자가 위치가 다른 종과 다르게 이동해 있고 단맛과 관련된 유전자는 다른 서열이 삽입되어 있어서 좀 구조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네. 그리고 쓴맛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25개가 있는데 반면에서 돼지는 17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돼지는 미각과 관련해서는 매우 둔감하게 진화해 왔다는 것을 DNA 수준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밝혀졌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돼지에 이어서 한우도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한우 뭐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일소로 사용되다가 고기소로 개량을 한 지는 약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한우 DNA 서열을 200년 이상 고기소와 젖소로 꾸준히 개량해온 앵거스와 홀스타인과 DNA 수준에서 분석해본 결과 한우는 마블링이라든가 연도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잘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DNA 수준에서 앵거스하고 홀스테인 품종보다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한우 유전체 특징은 국가 단위 개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전히 이 한우가 명품 유구 품종으로 세계적인 품종으로 개량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 돼지와 한우에 이어서 최근에는 토종닭 그리고 재래 흑염소 같은 우리 토종 동물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익숙한 동물들을 연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돼지, 소, 닭, 흑염소와 같은 이런 가축들은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긴 하지만 이들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길러지고 있는 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 중에서 한우를 제외하면 다른 축산업에서는 외래 품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도쿄 의정서 이런 국가 간 약속 때문에라도
고유 유전자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먹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우리 토종 가축의 유전적 배경을 정립을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물들을 연구를 해보는 건데, 자, 일단은 이 동물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가장 어려운 점이 그 가축을 연구하면서 그 시료를 얻는 것인데요. 혈액이라든가 장기의 조직과 같은 시료를 얻는 과정에서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피를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에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가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박사님처럼 이렇게 동물 유전체 연구를 희망하는 예비 과학도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제가 이 분야에서 약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고 항상 다짐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 풀리지 않은 생명의 신비가 DNA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DNA 해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유전체 연구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를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생명 현상을, 생명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시각에서 유전체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토종 가축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토종 가축의 가치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 높아질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경태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